6주차 개인 준비도 평가 결과에 대해서 피드백을 진행하고 감염증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생태학적 모형에서 감염병과 집단 유행이 발생하기 가장 좋은 조건은?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우선 생태학적 모형을 한번 살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생태학적 모형은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데요. 병원체 요인이 있고 숙주 요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요인이 있죠. 이것들이 균형을 잘 이루고 있을 때 질병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질병이나 집단 유행이 발생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병원체는 강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숙주의 저항성은 약해야지 될 거예요. 그리고 환경 요인은 병원체에게 이로운 상태가 돼야지 되겠죠. 그래서 만약 코로나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다 그러면 초창기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동력이 셌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코로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환경관리는 어떻게 해야지 되고 마스크를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리를 잘 못했죠. 환경적 요인이 병원체에게 유리했죠. 그리고 숙주는 처음에 나타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체가 전혀 없었어요. 약한 상태죠. 그러니까는 질병이 굉장히 크게 많이 발생하고 전 세계적 팬데믹 상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체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다가 숙주도 백신을 맞았죠. 그래서 저항성을 높였습니다. 숙주가 강해졌어요. 환경 요인도 환경 정리를 해야지 되는 거, 공조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비말이지만 에어로졸이 발생을 할 때는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렇게 환경도 숙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갔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급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태학적 모형은 살펴볼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글이 많아서 굉장히 조금 헷갈렸을 텐데요. 하나씩 살펴보면 되죠. 숙주의 방어력은 약한 상태고, 그리고 병원체는 강한 상태에서 환경이 숙주에게 안 좋거나 아니면 병원체에게 이로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뒤에 글씨가 잘 안 보이지만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감염병 발생 6단계 중 아래 물음표에 들어가는 단계는 무엇인가? 라는 문제죠. 자, 이것도 한번 살펴보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감염병 발생 기전을 살펴보면 감염병이 발생하기 위해서 우선 병원체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이 병원체가 자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병원소라고 하죠. 병원소는 환자나 인간 보균자, 그리고 동물병원소, 무생물병원소, 흙이나 물 뭐 이런 곳에 자라는 거죠. 음식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미생물 병원소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원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질병이 전파되기 위해서는 병원소로부터 병원체가 탈출을 해야지 되겠죠. 탈출하는 그런 통로, 만약에 인간 병원소라고 한다면 호흡기계, 위장관계, 비뇨기계, 개방된 상처, 그리고 기계적으로 뭐 손상이 되면서 침입을 한다던가 경태반을 통해서 침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온 병원체가 다른 숙주에게로 가기 위해서는 전파를 통해서 가게 되죠. 전파는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숙주에게로 침입을 해야 되겠죠. 침입하는 통로는 탈출한 통로와 똑같죠. 그래서 다른 숙주에 침입을 하게 되면 침입을 했다 그래서 모두 질병이 발생을 하는 것은 아니죠. 숙주의 저항성에 따라서 저항성이 크다 그러면 병원체가 들어왔더라고 하더라도 질병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숙주의 건강 상태나 영양이 불량하거나 유전적으로 어떤 병원체에 취약하거나 면역 상태가 안 좋으면 감염병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병원체가 다시 침입한 숙주 내에서 분열과 증식을 하고 성장해서 이 숙주도 점령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숙주에는 감염병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게 되면 미생물인 병원체가 있을 때고요. 병원체가 증식하고 서식하고 생존을 하기 위해는 병원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소로부터 탈출이 이루어져야 될 테고요. 탈출한 다음에 전파가 이루어져야지 됩니다. 전파가 된 다음에는
숙주 내로 침입을 해야 되고 숙주의 전행성에 따라서 감염병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병원소에서 병원체의 탈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면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이 단계 어떤 곳 하나라도 방지를 하게 되면 감염병은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감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6단계를 거쳐서 모두 충족할 때만 감염병이 발생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원균을 없애면 되겠죠. 또는 병원균이 자라는 곳을 없애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파 단계를 막는 방법도 있죠. 여러분이 만약에 병원에서 결핵균이 걸린 환자를 간호를 한다. 그럼 여러분이 결핵균이 있는 환자 병실에 들어가면 결핵균이 호흡기계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침투할 수 있지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는 N95 마스크라고 하는 걸 쓰고 들어가죠. 왜냐하면 결핵균은 호흡기계로 침입을 하는데 그 침입 통로를 막는 거죠. 또 반대로 이 결핵균이 환자가 다른 곳에 가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결핵균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탈출 경로를 막으면 되는 거죠. 그때도 이 결핵균 환자에게 서지컬 마스크를 씌우게 되면 결핵균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식으로 예방을 할 수 있고요. 숙주의 저항성을 높이는 거는 면역을 높여지거나 영양 상태를 좋게 해주면 좋지만 그거보다 치료법으로서 할 수 있는 거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거가 되겠죠. 이런 것도 숙주의 저항성을 높이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감염병 발생 단계 어느 한 단계라도 맞게 되면 감염병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병원체를 모두 없애버릴 수는 없죠. 그리고 병원서도 지구상에서 하나도 없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리고 숙주의 저항성도 모든 인간에게 다 숙주의 저항성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완벽한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감염병 관리에서는 이 여러 단계 중에서 복합적으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그런 차단을 실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입니다. 병원체 패소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기생충은 기회 감염의 흔한 원인이다. 기회 감염을 일으키는 것. 그래서 숙주의 저항성이 떨어졌을 때 그때를 틈타서 원래는 인간에게 거의 해를 미치지 않은 정상 세균 중에서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데 기생충이 아니고 곰팡이죠. 진균 감염입니다. 바이러스 감염은 항균제에 의해 치료 가능하다. 항균제는 항생제라고 해요. 안티바이오틱스라고도 하죠. 이것은 박테리아, 세균이죠. 박테리아에 치료하는 물질입니다. 진균 감염은 흔히 심각한 전신 감염으로 나타난다. 진균 감염은 전신 감염으로 퍼지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보통 무좀이나 칸디다증, 그래서 입안에 아구창 같은 거 구내염이 생기거나 아니면 노인에서 여성의 질염 이 정도로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4번 세균의 그람 염색은 항생제 선택 시 중요한 정보가 된다라고 했죠. 이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람 염색이라고 하는 것은 세균의 세포벽의 두께에 따라서 염색이 된 후 탈색이 되고 재염색이 되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 양성균 같은 경우는 세포벽이 굉장히 두꺼워요. 펩티도글리칸이 두껍기 때문에 염색을 처음에 했을 때 파란색으로 염색이 되는데 알코올로 탈색을 하게 되는데 두껍게 염색이 돼서 탈색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시 분홍색으로 염색을 했을 때 염색이 안 돼서 청색으로 보이는 것이 그람 양성균이겠고요. 그람 음성균은 이 펩티도글리칸이 가늘어요. 그리고 그 양쪽에 세포벽이 굉장히 복잡한 상태를 띠고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인체에 들어오면 항원으로 작동을 하고 독소를 뿜어서 인체에 발열이 일어나든지 심각한 감염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이것은 이 펩티도글리칸이 얇기 때문에 첫 번째 청색으로 염색이 되었지만 알코올에 쉽게 탈색이 되고 다시 분홍색의 염색이 돼서
병리학적 검사에서 보면 분홍색으로 염색되는 그런 균을 그람은성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폐렴이 생겨서 객담 배양 검사를 나갔다. 그래서 객담에서 어떤 균이 자라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 48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2일이나 3일 뒤에나 세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전 동안 그러면 세균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인체는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감염 상태도 더 많이 진행이 되겠죠.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의사들은 경험적으로 항생제를 씁니다. 만약에 65세 노인에서 폐렴이 걸렸다 그러면 폐렴 구균에 의한 폐렴이겠구나 라고 그것에 맞는 항생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맞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열이 떨어지고 증상이 좋아지면 맞는 거라고 볼 수 있고, 3일 뒤에 배양된 세균하고 맞춰보면 알 수 있게 되겠죠. 하고 있는 항생제가 그럼 양성균에 맞는 항생제인지 음성균에 맞는 항생제인지 이렇게 맞춰서 쓰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양 검사를 나갈 때는 그람 염색 검사도 나가게 되는데, 이 그람 염색 검사는 오늘 나가면 내일 검사가 금방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나서 균이 그람 음성균이었다. 근데 지금 선택한 항생제가 그람 음성균에 작용하는 항생제를 쓰고 있다. 그러면 잘 사용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중요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맞는 거고요. 박테리아는 숙주 내에서만 증식할 수 있다. 이것은 박테리아가 아니고 바이러스죠. 그래서 우리가 미생물 시간에도 여러분이 배웠겠지만 병원체를 살펴보면 인체에 감염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을 병원체라고 합니다. 박테리아가 가장 빈도가 높은 감염증이고, 감염이 되었을 때 면역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들한테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사망에도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매우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많은 항균제, 항생제들이 개발되어져 있어서 이것으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 치료를 할 때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 세균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 저항성이 커지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를 할 때는 적절한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펑거스는 칸디다나 아스퍼질루스 같은 그런 곰팡이균에 의한 기해 감염이 흔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병원에서 간호사를 하게 되면 면역이 저하된 환자에서 구강 내 칸디다증 같은 것이 많이 발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건강한 인체에 심각한 질병은 잘 일으키지 않고요. 그리고 일부 진균은 항진균제에 의해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인플루엔자, 감기, 그리고 여러분이 herpes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근만성 간염 같은 것도 바이러스 감염이죠. 근데 바이러스는 숙주 내 기생체이기 때문에 숙주 밖에서는 증식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 원충류나 파라사이트, 기생충, 그리고 리케차 같은 것들이 병원체로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세균 같은 경우는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동그란 거는 알균 또는 구균이라고 하죠. 막대기처럼 생긴 거는 간균, 막대균, 박실라이 이렇게 얘기하고요. 나선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선 모양으로 생겨져 있어 그렇다라고 하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그럼 염색을 하는 것은 세포벽, 세균 세포벽의 펩티도 글리칸의 차이다. 이렇게 두꺼우면 그럼 양성균이고요. 이렇게 얇으면 그람 음성균입니다. 근데 그람 음성균의 세포벽이 이렇게 훨씬 더 복잡하잖아요. 이런 것이 나중에 항원으로서 독소를 내뿜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생제 선택에서 중요한 정보가 되겠고요. 곰팡이균은 진핵세포를 가진 미생물이죠. 10만 종이나 되는 진균이 지구상에는 서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곰팡이균은 여기저기에 모두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심각하게 여러분 곰팡이균에 감염되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죠. 있어봤자 무종임이나 구강 내 칸디다증인 아구창, 질염 같은 것이에요. 온대 지역에서 전신성 곰팡이균 감염은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진균 감염증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인데요. 이때 항균제, 항생제가 많이 개발되면서 무분별하게 항생제들이 많이 사용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항생제들이 남용이 되면서 그러면서 진균 감염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장기이식이나 또 스테로이드 같은 것도 많이 사용하면서 면역이 저하되어져 있는 환자들이 많고요. 또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예전에는 상태가 안 좋아져서 사망을 많이 하시던 분들도 지금은 여러 가지 의료기구나 의료기술에 의존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도 면역이 저하되어져 있겠죠.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노인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요. 또 1984년에 에이즈라고 하는 면역결핍 환자가 생겨나기 시작했죠. 이러면서 진균 감염증이 이전보다 훨씬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 감염증은 평소에 정상적인 사람에서는 감염증을 나타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면역 저하자들이 많아지면서 기회 감염으로써 진균 감염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감염에 대한 인지가 어려워 감염병 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병원소는, 자, 이것은 인간 병원소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잠깐 살펴보고 와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병원소 중에서 사람 병원소, 인간 병원소는 대표적인 것이 균을 가지고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 환자죠. 그래서 환자는 증상이 있기 때문에 현성 감염자라고 하고 증상 감염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병원체 증식에 따라서 임상적 증상과 징후가 나타나고 질병이 있구나 라고 진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환자라고 하죠. 그리고 환자는 쉽게 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격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에서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균이 나오는 것을 알았을 때 환자다 진단을 하고 10일간 격리를 시켰잖아요. 이렇게 감염병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균자예요. 보균자라고 하는 것은 균은 인체 내에 가지고 있어요. 병원체는 침입을 하고 증식을 하고 감염이 되었지만, 그리고 병리적 변화와 항체 같은 것도 생성이 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증상이 없어요. 불현성 감염자죠. 무증상 감염자라고 해요. 그래서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도 어렵고 관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격리를 하지 않죠. 막 돌아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균을 가지고 있어서 균을 배출하고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수 있어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보균자는 증상이 없어서 쉽게 인지되지 않으므로 질병 전파에 병원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건강보균자, 자, 비형 감염처럼 병원체는 가지고 있는데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병원체는 옮길 수가 있죠. 이런 경우를 건강보균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나 잠복기 보균자, 여러분 코로나나 독감 같은 경우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도 이미 몸 안에서는 균들이 자라고 배출이 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잠복기 보균자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균을 가지고 있나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인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에 큰 장애가 될 수 있어요.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되겠죠. 감염병 관리에서는. 그래서 보균자는 건강보균자,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병원체가 인체 내에 있지만 증상이 없어서 건강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병원체를 배출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요. 비형 감염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잠복기 보균자는 병원체에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기 전 초기에는 증상이 없는 상태여서 인지가 어려워서 감염병 관리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흡기 전파 감염병인 경우에 잠복기 보균자가 감염병 관리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기 보균자는 환자로 진단을 받았다가 치유가 돼서 증상은 다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일부 병원체가 남아있어서 균을 배출하고 있는 경우를 회복기 보균자라고 할 수 있는데, 보통 소화기계 감염병 환자가 이럴 수 있습니다. 장티푸스나 이질 환자죠. 그런데 이런 환자는 인지는 되죠. 왜냐면 이 사람이 질병을 알았었다는 걸 알고 소화기계니까 질병을 앓고 증상이 없어졌다도 균을 배출하겠구나 라고 알기 때문에 환자에게 적절하게 관리를 하도록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화장실 가서 대변을 보고 난 다음에 병원체의 탈출 경로가 분변이 되기 때문에 대변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잘 씻으라고 하고, 화장실이나 이런 데도 튈 수 있으면 청소나 환경소독 하라고 이렇게 하면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지가 어려워서 감염병 관리에 큰 장애가 되는 보균자는 건강보균자와 잠복기 보균자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잠복기 보균자가 정답이 되겠죠. 회복기 보균자는 이미 증상을 알고 난 다음이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겠고요. 현성 감염자 환자죠, 환자. 증상 감염자도 환자예요. 질병 진단자 환자로 진단을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염병 경로에서 전파를 통해서 다른 숙주에게로 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파를 차단해도 감염병 관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파도 직접 전파, 간접 전파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의 전파 방법에는 직접 병원체가 다른 숙주에게로 옮겨가는 방법과 무엇인가를 통해서 옮겨가는 간접적인 전파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 전파 방법은 대표적으로 신체적인 접촉에 의해서 병원체가 A라는 숙주에서 B라는 숙주의 신체적 접촉을 통해서 옮겨가는 경우가 있겠죠. 악수나 키스, 그리고 성적인 접촉에 의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이 비말이라고 하는 것의 감염인데요.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튀어서 흩어지는 물방울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침 속에 거기에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이 들어있고 이것을 통해서 다른 환자에게 직접 호흡기계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직접 전파죠. 그렇기 위해서는 비말이 튀어서 갈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을 하거나 이러는 동안에 침이 튀어서 갈 수 있는 거리는 1m 이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크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리고 재채기를 해서 힘있게 침방울이 튀게 되면 이거보다 멀리 갈 수 있겠죠. 그래서 병원에서는 비말에 의한 직접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서 최소한 침상간 거리를 1m 이상 떨어뜨리고 혹시나 큰 소리로 이야기하거나 재채기가 심하게 나와서 그보다 더 멀리 멀어지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단막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말이 매우 밀접한 상태에 한 1m 이내라고 했죠. 그래서 호흡기계로 직접 흡입을 하게 되면 직접 전파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직접 전파에서는 임산부에서 태반을 통해서 병원체가 전파되는 거 경태반 전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풍진이나 그리고 매도, 에이즈 같은 것들도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직접 전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간접 전파는 공기 전파가 있는데요. 특히 비말액에 의한 전파예요. 여러분이 비말과 비말액이 헷갈릴 수 있는데요. 보통 이 사이즈 크기로 볼 수 있습니다. 한 비말이라고 하는 것은 5 내지 10마이크로 이상 되는 거예요. 침에 섞여져 있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좀 무겁죠. 그래서 멀리 못 날아가고 1m 안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떨어졌다가 침이 마르게 되면 수분이 증발하면서 무게가 가벼워지고 사이즈도 적어지겠죠. 축소되면서. 그래서 5마이크로 미만으로 가고 2.5마이크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가벼워져서 공기 속에 날아다닐 수 있어요. 이렇게 5마이크로 미만으로 적어져 있는 상태를 비말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공기에 둥둥 떠다니면서 공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공기 전파라고 합니다. 비말핵은. 자, 그리고 매개체를 통한 전파 같은 경우는 병원체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 같은 것을 통해서 소화기계로 들어오기가 쉬워지고요. 계달물이라고 하는데 병원체가 묻어져 있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죠. 환자가 사용했던 물건이나 이런 곳에는 병원체가 묻어 있을 가능성이 많겠죠. 장난감, 손수건, 기타 환자가 사용한 모든 물건에 이런 병원체가 묻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다른 사람이 만지게 되고 접촉을 하게 되면 병원체가 옮겨가겠죠. 이런 경우 간접 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개동물에 의한 전파가 있는데 파리는 단순 윤반하고요. 그리고 말라리아 같은 경우나 일본 내염은 모기에 의해서 옮겨지잖아요. 이런 경우는 매개동물에 의한 전파다라고 보고 간접 전파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간접 전파는 우리가 예방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죠. 직접 전파 같은 경우는 신체적 접촉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경태반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산모가 감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지 되겠죠. 간접 전파 같은 경우는 공기 전파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병원 내에서 공기 통로를 한쪽 방향으로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병실마다 공기 통로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되죠. 그리고 1인실 같은 경우 문을 닫아 놓게 되면 공기가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하고, 그리고 그 병실에 음압을 하면 음압병실에서는 바깥으로 공기가 안 나가면서 공기 전파를 막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으로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매개체를 통해서 하는 거는 음식물은 끓여 먹게 한다든지 이런 상태로 하게 되면 되고요. 계달물은 소독을 철저히 해야지 되겠죠. 매개동물에 의한 전파 같은 경우는 매개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병원소를 제거하든지 하면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직접 전파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말액이 호흡기계로 흡입되는 거, 비말액은 5마이크 이하로 작은 거여서 공기를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공기를 통한 전파여서 간접 전파고요. 오염된 음식물이나 식수를 섭취하는 경우, 이거는 오염된 음식물, 식수를 통해서 전파되는 거기 때문에 간접 전파죠. 90cm 이내에서 비말을 흡입하는 경우 직접 비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직접 전파에 해당합니다. 환자가 사용한 의복에 접촉하여 전파되는 경우 계달물에 의한 전파죠. 간접 전파죠. 팔이나 모기 등에 의해 전파된 경우 매개동물을 통해서 전파된 경우이기 때문에 간접 전파에 해당됩니다. 자, 다음 문제는 감염에 대한 특이적 면역 반응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은, 자, 여기서 특이적 면역 반응이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항원이라고 하는 안티젠에 노출이 되어야 돼요. 노출 경험이 있어야 되고, 이 노출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항원을 인지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인지된 후에 이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원을 인지하는 과정이 있고 그 인지를 통해서 이 항원에 대항하는 것이 특이적 면역 반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식세포가 식작용을 한다. 대식세포는 급성염증 초기에 인체에 들어온 세균, 이물질, 개사된 조직, 이거 인지하지 않고 그냥 식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1차 방어 기전이고 비특이적 면역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한다.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보조 T세포로부터 B세포가 우선 활성화되죠. 항원을 보조 T세포가 알려줘요. 그러면 B세포는 항원을 인지한 다음에 형질세포로 분화되어서 항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원을 인지했죠. 그리고 그 항원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 특이적 면역 반응이라 볼 수 있는 거예요. 2번이 정답이고요. 호중구가 염증소로 이동한다. 호중구는 인체 내에 이물질, 세균이 들어왔을 때 특히 세균에 대해서 1차 방어적 역할을 하는데, 세균 종류를 가려서 인지를 하고 방어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인체 내로 세균이 들어오면 먼저 공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비특이적으로 모든 세균, 이물질에 대해서 대항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비특이적 면역 반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눈물로 이물질을 씻어낸다? 1차 방어 기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눈에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어떤 것은 씻어내고 어떤 거는 그냥 두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비특이적인 반응을 한다 볼 수 있고요. 위산의 산성에 의한 작용, 소화기계로 들어오는 모든 이물질은 위산에 녹죠. 가려서 어떤 건 녹이고 어떤 건 녹이지 않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비특이적인 면역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형질세포가 항체를 생성하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이적 면역 반응을 보게 되면 세포성 면역과 체액성 면역을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면역에서도 배우게 될 거예요. 세포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세포가 직접 항원에 대항해서 제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체액성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체액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항체예요. 간에서 항체가 만들어질 텐데 이 항체가 혈액 속에 혈장 내에 녹아져 있거든요. 글로불린이라고. 이것이 항원을 만나면 항체가 항원과 결합해서
항원을 제거하게 되는데 체액 속에 있는 항체에 의해서 항원을 제거하는 활동이다 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항원이 들어왔을 때 항원 제시세포라는 것이 수지장세포와 대식세포가 있는데요. 항원을 잡아서 분해를 하게 되고 그 항원 단백질 조각을 보조 T세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보조 T세포는 이것을 가지고 세포독성 T세포에게 알려줘요. 세포독성 T세포는 그 항원 조각을 인지를 한 다음에 그 항원 조각을 가진 그런 세포들을 찾아서 직접 살상을 해요. 세포가 직접 항원을 찾아서 제거하기 때문에 세포성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조 T세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포독성 T세포도 활성화시키지만 또 다시 사이토카인 같은 것을 방출하면서 대식세포를 더 많이 불러들여서 세균을 제거하도록 하고요. 비림프구에게도 항원 조각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비림프구가 활성화되죠. 그럼 비림프구는 활성화돼서 혈장세포, 플라즈마셀 또는 형질세포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져요.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 공장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 형질세포로 분화가 되면 항체를 생성할 수 있는데 항체는 간에서 글로불린이라는 단백성분으로 만들어지고 혈액 내 혈장 속에 녹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항원과 만나면 결합을 해서 제거를 해요. 혈장 속에서 면역 작용을 한다라고 해서 체액성 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잠복기 인큐베이션 피리어드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큐베이션이니까 그 동안에 균이 증식하고 자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잠복기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데요. 병원체가 침입을 해서 증식은 하지만 아직 임상적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자, 감염 초기부터 최대 감염력을 갖는 시간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하는 거 병원체 발현으로 본 감염병 진행 단계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감염 초기에서 최대 감염력을 갖는 시간 세대기라고 볼 수 있어요. 한 세대가 이렇게 되고 이 시간이 지나면 회복기에 접어들게 되죠. 그리고 병원체도 많이 나오지 않게 되고 한 세대가 저물어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은 병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감염이 일어난 뒤 표적장기로 이동하는 것. 만약에 폐렴구균이 호흡기계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폐렴구균은 폐에서 잘 생장을 하기 때문에 폐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폐에 가서 이제는 분열과 증식을 하게 될 건데 이때까지의 기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잠재기라고 하죠. 이것은 이때까지는 아직 균이 증식할지 안 할지 알 수 없어요. 잠재적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인체에서 균이 외부로 배출하는 동안의 기간, 전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균이 배출되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을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감염 증상이 진행하기 전 1, 2일간의 짧은 기간, 이건 임상 증상으로 본 감염병 진행 단계에서 보게 되면 잠복기 균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숙주에게 증상을 일으킬 정도의 동력을 갖게 되면 살짝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기간을 얘기하여 전국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독감이 걸릴 때 보면 오늘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깔아지지 이렇게 하는 증상이 나타나죠. 이런 걸 권태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목이 너무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열이 펄펄 납니다. 그래서 오늘을 전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나 이틀 정도 짧은 기간이고요. 전국이가 지나면 증상이 급격히 심해지죠. 급성기가 되죠. 그런 다음에 급성기가 지나면 균 배출이 줄어들면서 증상이 없어지고 회복기에 접어들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 알아야지 돼요. 임상 증상으로 보는 감염병 진행 단계에 하나 그림을 봤었고 또 하나는 병원체 발현으로 본 과정도 봤죠. 이것은 역학에서 전염병 관리에서 중요한 그런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환자의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 치료나 간호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그래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복기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 이 그림이
균이 하나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 분열과 증식을 통해서 계속 숫자를 늘려가겠죠. 어떤 경우는 굉장히 빨리 1일 내에 이렇게 늘어날 수 있지만 어떤 경우는 1년, 2년이 지나야지 이 상태로 도달할 수 있죠. 그래서 균이 숙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증가를 해야지만 전구기를 통해서 그리고 급성기로 가서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회복기로 갈 수 있죠. 회복기로 접어들지 못하는 환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체 발현으로 보면 병원체 관리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역학에서 중요한 건데요. 여기서도 잠복기는 균이 침입한 상태에서부터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죠. 이걸 잠복기라고 해요. 근데 잠복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렇게 잠복기 말에는 균이 배출되기 시작하죠. 이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증상이 없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기는 균이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가는 기간이에요. 이때는 균이 증식과 분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균 배출은 일어나지 않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기는 이렇게 균이 침입한 다음에 증상이 가장 심했을 때까지를 세대기라고 하죠. 한 세대기가 끝나면 회복기로 접어들어서 이 균은 사멸의 과정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병원체 중 병원소가 다른 하나는 자, 매독균, 잉질균, B형 간염 바이러스, 장티푸스. 우리가 질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죠. 그러니까 사람 병원소라고 볼 수 있어요. 강경병 바이러스, 병원소가 개에게 있는 거죠. 개에게 물렸을 때 사람에게 전파돼서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소가 다른 하나는 광견병 바이러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병원소 종류도 살펴보면 병원소라고 하는 것은 변원체가 살고 있으면서 증식을 했다가 전파시킬 수 있도록 근원이 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 동물, 식물, 토양, 환경, 오염 식품, 오염 기구 모든 것들이 병원체가 생존하고 증식할 수 있는 장소라면 모두 병원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 대표적인 병원소가 인간은 여러분이 질병으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은 모두 인간 병원소라고 보면 될 수 있어요. 환자가 대표적인 인간 병원소죠. 동물 같은 경우는 광견병 바이러스, 개에서 그런 거죠. 패스트 쥐, 렙토스피라도 쥐죠. 살모넬라, 닭이나 계란 같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브루셀라, 소죠. 이런 동물 병원소에서 생존하고 증식하고 있다가 인간을 물거나 아니면 인간이 이런 고기를 섭취하거나 이랬을 때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흑에는 보툴리즘 균이죠. 보툴리즘 균의 특성을 이용해서 약품으로 미용에 치료하고 있는 것이 보톡스죠. 네, 그렇고 히스토플라즈마나 파상풍균 같은 것들은 흑에 있습니다. 특히 보툴리즘이나 파상풍균에 감염이 되면 강직, 테타니 증상이 일어난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에 있는 거, 대표적인 거 레지오넬라균. 레지오넬라균 에어컨 많이 사용할 때 그 에어컨 냉각수에 레지오넬라균이 자라고 있다 이런 뉴스들 봤을 거예요. 슈도모나스, 농농균이죠. 슈도모나스 균에 감염이 되게 되면 파란색 고름이 나오게 되고 좀 시큼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나타나서 금방 슈도모나스 균에 감염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병원에서도 굉장히 상처 관리를 잘못하면 슈도모나스 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이코박테리움 같은 것이 물이 병원소가 되는 대표적인 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숙주 밖에서 증식하지 못하여 증식을 위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 숙주를 필요로 하는 병원체는 바이러스라고 하였습니다. 바이러스는 절대 세포 내 기생체라고 해서 숙주 내에서만 증식을 할 수 있어요. 그 숙주 내에서는 분열과 증식을 하기 때문에 생물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숙주 밖에서는 증식이나 분열을 안 돼서 무생물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증식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아있는 세포가 필요합니다. 다음 문제는 인체의 정상 세균총에 대한 설명과 관련 없는 내용은 정상 세균총이라고 하는 것은 인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층을 얘기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정상 균층의 숫자와 다양성은 다른 미생물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적절히 미생물 간의 균형을 유지해서 인체에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번 건강 상태의 숙주의 일정 부위에 존재하며 숙주에게 거의 해를 미치지 않는 미생물군이다 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4번 광범위 항생제의 사용으로 인해서 정상 세균총이 제거되거나 교체가 일어나기도 한다. 네, 이것을 균교대 감염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죠. 자, 5번 숙주의 면역이 증가되는 경우 기회 감염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면역이 증가되는 게 아니다. 감소되는 경우에 기회 감염의 원인으로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흔히 곰팡이균, 진균이 기회 감염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 세균층은 노말 플로라, 정상 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건강 상태에 있는 숙주의 일정 부위에 존재를 하고 숙주에게 거의 해를 미치지 않으면서 서식하는 정상적인 미생물군이다. 인체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균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질병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다른 미생물이 우리 인체에 정착하거나 증식하는 것을 방해해서 건강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상균층의 숫자와 다양성은 다른 미생물과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서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고요. 정상 세균층은 개인이나 연령, 성별 등에 따라서 구성되는 균이나 균수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저하 시에 기회 감염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광범위 항생제가 많이 사용하면서 균 교대 감염증이 유발될 수 있고 이때 정상 세균중에 유익한 균이 제거되거나 교체되면서 질병을 일으킬 수 있고 대표적인 균 교대 감염증이 위막성 대장염 PMC라고 하였습니다.